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PPT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인데요.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기의 요인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 위협과 또 잠재적 위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한 위협은 바로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뭐 크게 핵무기의 위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어업 지도사라고 그러죠. 공무원이 이제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서 결국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만약에 유사한 사태가 만약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해안가까지 우리 공무원이 표류됐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사격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당 제1부부장이 얘기했듯이 현재의 남북 관계를 대남 관계를 이제 대적 관계, 적대 관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그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남북 관계가 이러한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면 설사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도의 어떤 경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을 아마 사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직접적인 위기는 바로 북한의 핵 문제하고 또 하나의 어떤 남북 간의 적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적대했던 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일본의 잠재적 위협이 있고요. 또 냉전 시대에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뭐 당장 전쟁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위협 요인은 잠재적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그 당면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위협을 먼저 보시죠. 우선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6월 달이죠.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김현철 장관에서 이인영 장관으로 다시 말하면 학자 출신의 장관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바뀌었는데요. 김현철 장관이 마지막에 이임을 하고 끝나면서 이제 기자실에 들러가지고 기자 몇 분하고 이제 간담회 한 내용들이 제가 그 녹취록을 입수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017년 이전의 북한과 2017년 이후의 북한은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2017년 이전의 북한의 관점에서 2017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 이후에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큰 차이가 나고 또 이에 따른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어떤 2017년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북한이 이른바 국가 핵무력이 완성된 해입니다. 2017년 3월 18일 날 북한은 이 고출력 엔진 시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3.18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에 이런 미사일 엔진을 개발한 이런 과학자들을 업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7월 4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북한이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탑재하는 핵탄두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핵탄두의 무게는 약 5,500kg, 5.5톤이죠.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5.5톤의 탄두를 실어가지고는 미 본토로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겁니다. 작게 만들고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자탄 가지고는 안 되고 수소폭탄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북한이 바로 이러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2017년 9월 3일이죠. 그래서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날 미 본토, 미 본토라 하더라도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성공합니다. 약 6,500km에서 7,000km 정도입니다. 근데 미 본토는 그보다 더 먼 10,0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와이나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는 아직 부족했던 거죠.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침내 2017년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수소폭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10배 정도 된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이런 원자탄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소폭탄은 뭡니까? 약 5.5톤, 다시 말하면 5,500kg이 아니라 550kg 정도면 된다는 거죠. 한 10배라고 한다면요. 또는 뭐 10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보통 한 1톤까지 1,000kg까지는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7월 4일과 7월 28일 날 쏜 화성 14형의 경우는 백도 엔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월 18일 날 시험에 성공한 엔진 하나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좀 더 개량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시켰는데 이거는 바로 백도 엔진을 2개를 붙인 겁니다. 백도 엔진 2개를 붙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이제는 하와이나 알래스카 또는 그 캘리포니아 서해안을 넘어서 결국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알카에다의 그 테러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무역 센터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여기서 3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 펜타곤, 미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3,400명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백악관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죠. 백악관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행기는 거기서 승객들과 납치범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추락을 했죠. 추락을 해서 다행히 백악관까지는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알카에다 테러범이 사용했던 것은 결국 비행기로 자살특공대처럼 폭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워싱턴,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어디나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이죠. 그러자 특히 9월 3일 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군사행동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뒤지지 않고 김정은도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해가지고 개인 성명을 발표해서 트럼프의 맞불을 놓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군사행동론이 등장을 했고요. 예방전쟁과 선제타국론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 국방부가 코피 작전, 우리가 이제 코피라고 해서 뭐 영어가 아니죠. 코피 터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코피 작전을 하는데 왜 코피 작전이냐면 여기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사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한 몇 학년까지 실제로 친구들이랑 싸워봤지만 그 뒤로는 뭐 주먹질하면 싸우는 것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코피 작전은 뭐냐면 서로 싸울 때 애들이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상대방이 코피를 터뜨리는 애가 이기는 거죠. 실제는 더 많이 얻어 터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코피를 터뜨리면 이긴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북한을 너무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또는 평양을 폭격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판사판 죽을 각오를 하면서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피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을 공격을 하더라도 대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핵공격을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피 작전이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강이 걷어차기 작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시 뭐 조인트 깐다고 얘기하죠. 정강이를 걷어차이면은 무지무지 아프지만 죽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미 국방부가 세운 코피 작전은 북한을 타격은 주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일단 타국을 공격할 수 있으려면 미국의 국내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권한법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을 해서 미국 국적자들이 사망할 경우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유엔 안보리 결의 있거나 미 의회에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반테러 무력 사용 권한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2000년에 있었던 알카에다에 의한 미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테러의 위협이 있다고 미 행정부가 판단하면 미 행정부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60일 동안 시간을 줘요. 그래서 60일 동안 봤는데 미 의회가 볼 때 야 이건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의회가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상대방이 테러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6개월 동안, 2달 동안 전쟁을 권한 행사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사용한 것이 바로 미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한 경우가 이 반테러 무력 사용 권한법에 따라서 무력 사용을 한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가했죠.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반테러 무력 사용 권한법에 따른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언제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언론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언제라도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위협은 바로 북한의 위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아직은 이제 패권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은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미국 전문가들이나 대사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모든 이슈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모든 관심사는 미국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죠. 기승전 미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만나면 기승전 미국. 또 미국 사람 만나면 기승전 중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온통 중국에 가 있고 중국 사람의 모든 온통 관심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문제는 지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 한반도에 이런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PT를 보시면은 2018년 7월 6일서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들어와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 그것을 미국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화웨이한테 반도체를 팔지 말아라. 또 화웨이가 만든 5G 장비를 구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군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오랫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주울레 총리랑 선언했던 상하이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것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화된 것이 작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또 11월 달에는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비전 공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점차 중국을 이제 봉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특히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에너지, 석유나 가스 공급을 30년 동안 받기로 약속을 하고 또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든지 방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독자적으로 또 무기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려다 보니까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동해입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러시아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나 아니면 태평양 공군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일본 열도 북쪽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동해를 통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해서 동남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태평양 쪽은 뭡니까? 허벌판이죠. 정확하게 하면 망망대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 북쪽으로 가면은 태평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이제 미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핵 미사일로 견제하는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과 공군 협력을 하려면 중요한 거점은 다 어떻게 돼요? 동해를 거쳐서 동중국해, 남중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해군 합동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 육군의 공동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군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된 게 작년 7월 23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동해를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가 설정한 이쪽이 이제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라고 하는데 카디지를 무단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중국해, 우리 제주도 밑에 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동해 쪽을 지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그래도 중국은 우리의 그 울릉도라든지 독도 상공을 지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군용기가 두 차례 걸쳐서 우리의 독도 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비행기들이 우리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을 해가지고 경고를 했고 안 물러나니까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물론 직접 쏜 건 아니죠. 예광탄을 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래 싸움에 한국이 새우중 터지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낀 게 일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로 보면은 우리가 약 3만 8천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일본이 약 4만 한 1,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본 GDP의 한 85% 이렇게 쫓아왔고요. 수출액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건 격차가 더 줄어듭니다. 특히 인구가 우리가 한 5,500만쯤 되고 일본이 1억 3천만쯤 되거든요. 인구가 2배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만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수출액 전체로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1인당 수출액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의 한 2배쯤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수출 금액이 일본 국민의 1인당 수출액 금액과 2배나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작년 연말에 글로벌 파이어 인덱스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전투력을 이제 분석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5위입니다. 1위가 어디겠어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6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25위 바깥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 경제, 한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바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고요.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인데 여기서 한국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명분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달에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일본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근간, 사실 우리가 딴 거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딴 거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또 철강 이런 것도 앞서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현대가 개발한 수소차도 최첨단이고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취해 있습니다. 이 한국 경제 근간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로봇이나 수소차에 대해서 일본이 부품 소재, 장비 쪽을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한국은 상당 부분의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일본이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 품목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지하게 되면 이제 WTO 위반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한국에 줬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굉장히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러면서 내세운 이 명분은 뭐였냐면은 우리 정부가 이 군사적인, 그러니까 안보 우호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구실을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맞불을 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통상적인 얘기를 했으면 우리 통상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찾았던 거죠. 그게 바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많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탄도미사를 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핵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반도 지역에서 날아가는 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도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지구에 수평선이 있기 때문에 수평선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탐지하는데 대략 북한에서 약 400km 정도가 넘어가면은 지구의 수평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쪽에 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탐지하냐면 일본의 이지스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정찰위성이 이걸 조기 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에 한 400km까지 우리가 탐지하게 되고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쪽으로 가는 것은 일본이 탐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달에 우리가 정찰위성을 쐈습니다. 쏘아 올렸고요. 정찰위성 가운데에서 이제 군 통신위성을 쏘았고요. 내년 후년 되면은 우리가 정찰위성 가운데에서 영상이나 음성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통신위성을 이제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강점이었던 정찰위성이나 이지스함 같은 경우 우리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우리의 별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을 종료를 발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마지막 날에 협상에 응하겠다, 대화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종료를 발표했지만 연기를 했습니다. 실제 발효되는 걸 연기했죠. 이제 이 과정에서 물론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재래식으로 또 핵무기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반면에 주변국들의 잠재 위협들, 그 분쟁의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이제 본격 논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비스마르크라고 독일 제국의 이제 철혈 제상이라고 그러죠. 철혈 제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사명은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과거로 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근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들, 독일 민족들은 여러 가지의 작은 공국, 프린스라고 하죠.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단일 국가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컸던 그 나라, 특히 비렐름 3세가 통치하고 있던 이 독일 제국이 주변에 있는 게르만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물론 이제 순수하게 협상을 통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공국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도 별도의 공국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독일 제국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통일을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동의하는 나라들하고 하면 동의하는 나라들 공국끼리만 합치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소독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독일주의라고 하는 건데 비스마르크는 그런 거죠. 지금 아니면은 독일 제국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협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는 군사적 압력을 넣어서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사명은 지금 프랑스 제국이 만들어지고 영국 제국이 만들어지고 러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독일만 여러 개의 작은 공국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공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신이 역사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바로 뭐냐면 1990년도에 독일 통일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콜 총리가 서독의 총리였는데 이 사람은 기민당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총리였죠. 반면에 이제 그 독일 통일을 지지했던 게 그 3인당이라고 그러죠. 약간 진보 정당인 3인당,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인 기민당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연찮게 1989년 10월 달에 원래 통일을 추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30만이 넘는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막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독 공산당이 지배하던 통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호네커 수상이 물러나게 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도 정부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과거에 이제 통일을 주장했던 3인당은 오히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독일 국가연합을 통해서 나중에 연방제로 가자라고 하는 단계적 접근, 점적 접근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통일을 주장하지 않았던 콜 총리가 지금이야말로 통일의 절호의 기회다. 무리를 하더라도 통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통일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1990년 3월 달에 첫 번째 그 통일 조약을 체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0월 달에 두 번째 통일 조약을 체결해서 결국은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경제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그 서독은 당시에 200억 마르크, 달러로 치면 14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러시아를. 그래서 대신 러시아를 물러나게 하죠.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통일을 추진했던 것은 바로 그때를 놓치면은 통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독일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독일은 통일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었냐? 사실은 1974년도에 72년도에 그 7.4 공동성명이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고 또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정말 어거지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남북관계를 뚫은 것은 바로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통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아니라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의 교훈을 보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 측에서는 한국군과 주로 미군이 전투를 했고요. 북측에서는 북한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중공군이라고 하죠. 중공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들은 1958년도에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중공군이 없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남아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군하고 한국군, 미군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논의할 때 뺄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두 개의 마차로 쌍두마차로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같은 경우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조명록 차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만나죠. 나중에 이제 그 워싱턴 가서 백악관 가서 이제 미 대통령도 만나는데요.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다시 그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약속을 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2000년 12월 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됩니까?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대북 강경파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깨집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이 바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만 해도 북미 관계에서는 이미 육제회담을 통해서 고위급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그리고 우리 송민순 육제회담 수석 대표,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제 수석 대표를 맡아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북미 간에는 대화가 이미 돼 있었고요.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2007년 10선 남북 정상회담 믿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07년도 10월 달이면은 뭘 앞둔 겁니까? 두 달 뒤에 뭐가 있어요? 2007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2000년 11월 달에는 미 대선에서 대북 강경파인 부시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한다면 2007년도의 경우는 대북 강경파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당시에는 미국 쪽의 바퀴가 흔들거려가지고 이탈했고요. 2007년도에는 미국의 바퀴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바퀴가 또 빠져나가가지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창이 닫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었냐? 그게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한반도 위기, 전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평양에서 있었던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여기서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는 남북의 바퀴에서 돌아갔다면 다른 하나는 북한과 미국 간의 바퀴입니다. 이때 보면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밝은 표정을 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우리는 좋은 논의를 할 것이다. 굉장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렸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월달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회담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굳어있는 얼굴이죠. 여기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제 김정은 얘기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냉랭합니다. 서두르지 말자. 우리는 좋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결렬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들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약 4개월 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에 의해서 바로 판문점에서 마침 이제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회담을 하기로 하죠. 합의 내용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우여곡절 같아가지고 원래는 2, 3주 내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한 100일 정도 뒤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는데 여기 참여한 거는 이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작년 12월에 미 국무부 부장관이 됐죠. 그 다음에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 이 사람이 만났는데 실제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중국과 일본, 뭐 러시아 이런 주변국 관계를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굉장히 이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보면은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될 경우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와 달리 작년 2월 27일과 8일에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비건 대북제재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고 비핵화와 상호주지를 조율했고요.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비핵화 조치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기본 원칙은 미국은 어떤 경우든 간에 비핵화를 하지만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동시적 병행 조치를 필요하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동시적 병행은 결국 동시 행동과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건 단계적입니다. 미국은 한 번에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자. 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1단계는 영변의 시설을 먼저 하고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류는 2단계.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랑 하고 바이든이든 바이든이랑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내놓을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위협이 되는 건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상당히 이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미 국방부라든지 CIA 같은 경우는 뭐 강경파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판문점 북미 접촉이 작년 6월 30일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실무회담도 결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북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과연 핵 포기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강의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핵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만약 제가 한마디로 답을 한다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바로 호랑이 등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비핵화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게 되면 호랑이한테 물리거나 호랑이 앞발에 채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거나 중태를 빠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북한이 2018년 3월 26일 날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한테 핵을 포기하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핵을 포기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핵을 포기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방금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는 또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또 약속을 합니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들한테 핵을 포기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또는 무조건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 북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핵화 선언을 이제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그리고 6월 달에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북한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자와 약자란 말을 얘기했는데 북한은 과거에는 미국하고 대립하게 되면은 뭘 했습니까?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해서 북한은 이제 미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북한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얼마 쏘지 않았냐 얼마 전에. 근데 그건 다 뭡니까?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단거리는 미국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입장은 악자에서 약자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자력갱생에 의한 대북제재 전면 돌파라는 거죠. 그래서 대미 협상은 장기성 성격을 띠고 있고 경제 총력 노선을 유지하되 개혁 개방이 아닌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 노선, 그래서 핵무기 없는 개발도상국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작년에 이제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자력구강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이제 취하고 있는 정책이죠, 북한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 보죠. 북한이 금년 6월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우리가 군통신선, 동해와 서부에 있는 군통신선, 그 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있는 비상연락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와 노동당 청사관을 잇는 한라인 이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 PPT는 그전에 만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럼 완전히 다 끊겼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정원과 통전부 한라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치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하고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간의 통신연락상도 살아 있습니다. 두 개가 살아 있는 거죠. 6월 13일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를 폭파하겠다고 얘기하고 대적행동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위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일 뒤인 6월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걸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는 김여정 담화를 받아가지고 4가지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대남 삐라, 대남 전단 살포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6월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어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이제 그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이제 악화일로에 있다가 좀 보류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바로 금년 7월 10일 날 담화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에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상응 조치의 초기 단계로 종전선언을 발표했는데 지금 김여정이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 이전에 그 비핵화 협상 이전에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미 협상의 재개 조건인 적대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빠지겠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난 9월 23일 새벽이죠. 1시 26분에 있었던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판문점 선언이 아니라 종전선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전선언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판문점 선언을 안 해보면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거는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제 자기는 자력갱생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원은 필요 없다. 그래서
안전보장 조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안전보장 조치로 얘기된 것이 바로 뭐랄까 이게 NLL 이북에서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군사당국 간의 조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조치고 또 하나는 말대말을 남겨서 적대시 처리되는데 북미 관계 적대 관계 출발은 한국 전쟁이죠. 근데 한국의 법적 종결은 검증된 비핵화 뒤에나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그 실종된 어업 지도사가 여기서 그러니까 해류에 있다가 빠져나간 뭐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종전선언, 또 하나는 동북아 아시아 영역,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적대관계 출발이 한국전쟁이고 한국전쟁 끝내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직접 위협으로 간접 위협이라고 했는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중 위협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현전 위협과 주변의 잠재 위협인데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군사력 증강과 외교력 협상이라는 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북아의 신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협력 안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중 패권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단중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집단 안보 체제를 수립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내 집단 방위, 콜렉티브 디펜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전통적인 아시아의 관계는 허브 앤 스포크 관계입니다. 미국과 호주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엔저스 동맹이라고 하죠. 엔저스 조약이 있고요. 미국과 일본 간에는 미일 안보 조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맺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본과 호주, 한국과 일본, 한국과 호주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협력 안보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본다면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한미일 삼각관계로 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미일 관계. 이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과 호주, 미국, 인도를 잇는 거거든요. 요 네 나라가 주축입니다. 이 네 나라가 주축이다 보니까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 일본, 한국 3자를 묶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더 상위 기구라고 되고 그 밑에 한국, 일본, 미국의 3자 동맹이 될 경우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미일 동맹 중심 체제에서 한국은 하위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있는데 미국, 일본은 이미 네 나라 쿼드라고도 합니다. QUAD 쿼드 체제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 간의 별도의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쿼드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 중심의 운영에서 한국은 하위 체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이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특히 작년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본 원칙은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추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지역 동맹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구도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이 허브 앤 스포크 관계입니다. 허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차의 바퀴 축이고 이건 바퀴살이죠. 이 관계가 우리 정부가 원하는 기본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도 10월 달에 강경화 장관으로 하여금 대중 산불 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를 금지하고 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지역 동맹을 구축한다. 근데 이건 다 우리 정부가 안 하겠다고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어떤 외교적 위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도 의미와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확장 억제를 그러죠. 핵무기 보유국의 위협으로부터 확장 억제고 이른바 이제 이거 해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구산을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우리 방공식별 지역에 무단 진입을 했을 때 또 조기경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또는 은근히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27일 미 국무부는 독도를 리앙쿠르함이라고 부르면서 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한일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독도 문제를 마치 분쟁 지역으로 간주한 듯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트랙입니다. 사실 우리 외교관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뭐예요? 북한과의 외교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외교 역량을 어디에 쏟을 수 있습니까?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국방력도 거기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자주국방,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북한의 단독 남침은 독자적인 힘으로 격퇴하고 또 주변국의 잠재 위협, 회색지대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이 매년 7.8%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는 무려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명박 정부의 5.3%, 박근혜 정부 4.0%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국방비 예산이. 그리고 GDP 대 국방비도 2.51%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율로 군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국방하는 것은 북한을 군사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강국이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주국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을 해서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주변국 잠재위협 대처에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시장 통합과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족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평화경제로는 결국은 이제 남북한의 시장 통합을 하고 북한이 얘기하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보조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 공동의 시장, 남북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경제 통합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기능주의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신경제 구상을 보면 북한은 이제 8개의 중앙급 개발구와 19개의 지방개발구를 합쳐서 대외 경제성이라는 게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개혁개방 문제는 대외 경제성이 담당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경제 구상과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서로 연계하면서 발전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통일경제적 특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건데 이걸 뭐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북한과 결합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아시아 평화 질서와 한반도 평화 구상인데요. 작년이 이제 우리가 그 2009년 3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3.1절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창설 100주년을 맞았던 게 작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8월 경축사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한반도 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체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통령의 유엔 총연설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방역 협력체를 제안했는데 우리의 구상은 뭐냐면 지금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일본과 관계에서 보면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누가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뭐 요번에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당초 10월 7일, 8일 날, 아니 7일 날 이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걸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안 오고 저쪽 그 일본만 방문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한미동맹이 위험하니 약화되니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폼페오 장관이 온 이유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무장관 회담, 다자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온 것이고 다자회담이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하고 몽골은 단독 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말에 재추진하기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 보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거를 뭐 부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력이 아까도 말씀했지 일본의 한 80%까지 쫓아오게 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 우위의 한일 관계를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한반도 체제라고 얘기해서 단순히 한반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 체제의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와 경제공동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 경축서 3.1절 경축사에서 보면은 동북아시아의 지역 협력을 동아시아 철도,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평화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다자안보 평화체제는 우리가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나온 100년과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2032년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지난번 이제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에서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약속했는데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되려면 남북한이 자유왕래가 돼야 됩니다. 자유왕래가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앞으로 12년 뒤입니다. 12년 뒤까지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해방된 게 언제입니까? 1945년인데 지금 분단된 지는 1948년 기준으로 한다면 분단이 이제 62년이 됐죠. 분단 62년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광복 100주년을 맞이한 2045년 목표. 그러니까 일단은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이에 남북연합이 만들어지겠죠. 남북연합을 만들어서 나중에 남북관계 교류협력과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2045년도에 광복 100주년을 맞이한 원코리아. 다시 말하면 남북의 분단은 100년 넘기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조건.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 북한의 직접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 위협을 공동으로 이제 막아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일이고 출발점은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